지금 이 고지서 하나를 꼭 보셔야 합니다. 은퇴를 했는데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월급은 끊겼습니다. 회사에서 매달 나눠내주던 돈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오히려 새로 날아옵니다.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면 노후 생활비 계획이 첫 달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은퇴자 관점에서만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은퇴, 지역가입자. 이 세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면 고지서가 왜 커졌는지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이제 일을 안 한다. 월급도 없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도 줄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런데 실제 고지서는 꼭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은퇴한 뒤에 월급만 묻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있는지 봅니다. 예금이자와 배당이 있는지 봅니다. 월세 같은 임대소득이 있는지 봅니다. 그리고 집과 전세보증금 같은 재산도 함께 봅니다. 여기에 자녀 및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도 따로 봅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월급이 줄었는지를 묻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가진 소득과 재산,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을 함께 보겠다는 제도로 바뀌는 겁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절반은 이미 정리된 것입니다. 63살 김성호 씨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성호 씨는 경기도 부천에서 오래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제조업체 관리직으로 일했고 평생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갔습니다. 명세서를 보면 건보료가 있었지만 회사가 절반을 같이 내줬기 때문에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퇴직할 때도 본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월급이 없으니 보험료도 확 줄겠지. 그런데 첫 지역가입자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본인은 소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공단 계산표에는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예금이자도 보였습니다. 배우자의 작은 연금도 함께 보였습니다. 김성호 씨 입장에서는 집은 사는 곳이지 현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 입장에서는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보는 재산입니다. 이번에는 68살 박영희 씨를 보겠습니다. 박영희 씨는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정리했습니다. 힘든 일을 오래 했고 이제는 국민연금과 조금 모아둔 예금이자로 생활합니다. 박영희 씨는 국민연금을 노후 생활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생활비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계산에서는 그 돈에 소득이라는 이름표가 붙습니다. 월급은 끊겼지만 연금이 시작되면 공단은 소득이 생긴 사람으로 다시 봅니다. 여기에 예금이자가 붙으면 피부양자 기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2살 이정숙 씨를 보겠습니다. 이정숙 씨는 서울 외곽에 오래 산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자녀의 직장보험 밑으로 들어가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피부양자 신청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모인 이정숙 씨의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세 과세 표준이 어느 구간인지, 실제 부양관계가 맞는지를 함께 봅니다. 자녀가 잘 다니는 회사가 있어도 부모님의 기준이 맞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같은 건강보험에 들어있지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냅니다.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주기 때문에 체감 부담이 낮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봅니다. 소득도 보고 재산도 봅니다. 회사 부담이라는 말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월급이 줄었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법령에서는 1만 분의 719라고 표현합니다. 이 숫자는 보건복지부가 결정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붙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건강보험료 대비로 보면 13.14%입니다. 그러니 고지서를 볼 때는 건강보험료만 보지 말고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친 실제 납부액을 봐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계산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큰 틀은 단순합니다.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가 합쳐집니다. 소득보험료는 소득월액의 건강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재산보험료는 재산보험료 부가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합니다. 2026년 기준 점수당 금액은 211.5원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생활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공단은 은퇴자의 지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과 전월세, 토지 같은 재산표도 같이 펼쳐놓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두 번째로 억울해하십니다. 집 한 채가 있는데 이게 왜 소득이냐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집은 소득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는 재산보험료라는 별도 칸이 있습니다. 집값 전체가 그대로 보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거래가를 그대로 넣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같은 기준을 보고 기본공제도 적용합니다. 현재 지역가입자 재산 기본공제는 1억 원입니다.
그래도 공제 뒤 남는 재산이 있으면 점수로 바뀌고 그 점수가 고지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성호 씨가 바로 이 지점에서 거였습니다. 퇴직 전에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갔고 집은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자 집이 재산보험료 항목에 들어왔습니다. 김성호 씨는 현금이 없다고 느끼는데 제도는 재산이 있다고 봅니다. 이 차이가 은퇴자의 마음을 가장 답답하게 만듭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데도 고지서는 매달 현금으로 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집이 있으면 무조건 보험료 폭탄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 기본공제를 빼면 얼마가 남는지, 세대에 어떤 소득이 있는지, 경감 대상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가장 먼저 권하는 행동은 하나입니다. 부동산 시세를 감으로 보지 마시고 공단 모의 계산에 넣을 수 있는 과세 표준과 세대 소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세가 아니라 기준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느낌으로 계산하면 거의 틀립니다. 자동차도 많이 헷갈리는 항목입니다. 과거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자동차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인터넷 계산기나 오래된 설명에는 자동차 점수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별도로 부과하던 건강보험료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2024년 2월분부터 바뀐 구조입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으로는 자동차 때문에 예전처럼 별도 건강보험료가 붙는다고 설명하면 맞지 않습니다. 오래된 계산기를 그대로 믿으면 고지서 원인을 잘못 짚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을 보겠습니다. 박영희 씨가 국민연금을 처음 받기 시작했을 때 마음은 편했습니다. 드디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돈으로 식비를 내고 약값을 내고 관리비를 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계산에서는 국민연금이 생활비라는 따뜻한 이름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연금 소득으로 잡힙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는 소득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피부양자 판단에서도 다른 소득과 합쳐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탈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모두 피부양자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를 받는지, 다른 소득이 있는지, 재산 구간이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예금 이자가 있는지, 배당이 있는지, 임대소득이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박영희 씨에게 필요한 말은 겁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받는 연금이 건강보험 계산에서 어떤 칸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자는 말입니다. 금융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자에게 예금이자는 참 고마운 돈입니다. 월급이 없을 때 이자 몇십만 원이 생활비에 보탬이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자격 판단에서는 이자와 배당도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와 자료 통보 구조를 통해 공단이 확인할 수 있는 소득이 됩니다. 피부양자 기준에서는 다른 소득과 합쳐 연간 기준을 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이자가 함께 있는 분들은 따로따로 보면 작아 보여도 합쳐보면 기준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월세 하나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늙어서 병원비 하려고 마련한 돈이다. 맞습니다. 생활에는 꼭 필요한 돈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계산표에서는 임대소득도 소득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월세가 생활비를 도와주는 동시에 피부양자 기준과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이 있는 분은 세금 신고만 볼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자격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쯤에서 가장 강한 숫자를 정리하겠습니다. 피부양자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소득 기준은 연 2천만 원입니다. 재산에서는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4천만 원과 9억 원 구간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이면 재산요건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5억 4천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이면 소득 기준이 더 엄격하게 걸립니다. 이 구간에서는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조건을 봅니다. 9억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유지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정숙 씨가 바로 이 기준을 놓쳤습니다. 자녀가 직장가입자이니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는 공짜로 얹히는 감각의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부양 요건을 모두 봅니다. 부양 요건은 가족관계와 생계관계를 보는 것이고 소득 요건은 연금과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보는 것입니다.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 표준 구간을 봅니다. 자녀 밑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생활 표현입니다. 정확히는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심사를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체감이 큽니다. 이전에는 본인 명의로 내는 보험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매달 고지서가 생깁니다.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소득과 재산, 세대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영원에서 갑자기 고정비가 생기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기준은 은퇴 전부터 봐야 합니다.
퇴직하고 고지서를 받은 뒤에야 확인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이번에는 퇴직 직후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바로 임의 계속가입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퇴직 직후 바로 지역가입자로 넘어가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으니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한동안 직장가입자 방식에 가까운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였어야 하고 신청기한도 있습니다.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를 받은 뒤 납부기한에서 2달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활용 가능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임의 계속가입에서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비교입니다. 내 지역보험료 예상액과 임의 계속보험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지역보험료가 더 낮다면 굳이 선택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집과 연금, 금융소득 때문에 지역보험료가 높게 나온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성호 씨처럼 퇴직 직후 집 한 채 때문에 고지서가 커진 분이라면 첫 고지서를 받고 그냥 납부만 할 것이 아니라 임의 계속가입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아주 간단한 해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줄이면 된다, 소득을 나누면 된다, 자녀 밑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런 말은 각자 조건이 붙습니다. 제도는 가족관계, 실제 소득, 신고된 자료, 재산세 과세 표준, 사업자 여부를 함께 봅니다. 잘못 움직이면 세금과 건강보험, 연금 계획이 서로 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는 절감 비법보다 확인 순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 내 자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 피부양자인지부터 봅니다. 은퇴 예정자라면 퇴직일 이후 언제 자격이 바뀌는지 봐야 합니다. 피부양자 신청을 생각한다면 자녀가 직장 가입자인지만 보지 말고 내 소득과 재산 기준부터 봐야 합니다. 보험료가 왜 나왔는지 알려면 먼저 내가 어느 칸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 소득 자료를 한 장으로 모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있는지 봅니다. 예금 이자와 배당이 있는지 봅니다. 임대소득이 있는지 봅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지도 봅니다. 근로소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은퇴자에게 소득이라는 말은 기분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에서는 생활비로 쓰는 돈도 소득 이름표를 달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 자료를 시세가 아니라 과세표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집이 얼마에 팔릴까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계산에서 어떤 기준값으로 잡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재산세 고지서, 공시가격 자료, 전월세 보증금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살고 있는 집 한 채라 해도 지역가입자 계산에서는 재산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와 점수 구간이 있으니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부터 하면 됩니다. 넷째, 첫 고지서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퇴직 직후 첫 지역가입자 고지서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보험료가 예상보다 높다면 왜 그런지 내역을 봐야 합니다. 소득 때문인지 재산 때문인지 세대 구성 때문인지 나눠봐야 합니다. 이미 계속가입 기한이 지나기 전에 비교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나중에 아쉬워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확정된 제도와 논의 중인 이야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는 확정입니다. 장기요양 보험료율도 확정입니다. 지역가입자 상한과 하한도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앞으로 재산보험료를 더 줄일지, 피부양자 기준을 어떻게 바꿀지는 논의가 이어지는 영역입니다. 언론 전망을 확정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고지서에 적용되는 것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이제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김성호 씨는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왜 월급도 없는데 보험료가 나오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니 집의 재산보험료와 예금이자가 원인이었습니다. 김성호 씨는 먼저 공단 모의 계산으로 입력값을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속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지역보험료와 비교해보고 첫 3년을 어떻게 버틸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험료가 마음에 드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왜 나오는지는 알게 됐습니다. 이해가 되면 불안이 조금 줄어듭니다. 박영희 씨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피부양자 기준을 다시 봤습니다. 처음에는 연금이 소득으로 잡힌다는 말에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예금이자와 월세까지 합쳐 어느 선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무조건 탈락이라고 겁먹지 않았습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자 소득이 늘어날 때 어떤 영향을 줄지 계산했습니다. 보험료는 감정으로 줄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알면 갑작스러운 통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정숙 씨는 자녀에게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부양자 신청이 안 된다고 해서 자녀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잘못 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이정숙 씨는 재산세 과세 표준과
연소득을 확인했습니다. 피부양자가 어렵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어떻게 낼지, 감면이나 조정 신청 여지가 있는지 공단에 문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존심을 다치는 일이 아니라 생활비 계획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은퇴자에게 단순한 세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비를 함께 감당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가능성은 커집니다. 건강보험이 없으면 작은 검사도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 고지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매달 억울함이 쌓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도를 무조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표를 내 생활비 계획 안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활비표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은퇴 전에는 월급날이 있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카드값이 빠지고 관리비가 빠지고 보험료가 빠졌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빠졌지만 월급 명세서 안에서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은퇴 후에는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급날은 사라지고 국민연금 입금일과 예금 만기, 자녀가 보내주는 생활비, 월세 입금일이 새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매달 같은 얼굴로 옵니다. 이때 부담을 줄이는 첫 단계는 고지서를 생활비표 맨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맨 위에 올려놓고 이 돈이 왜 생겼는지부터 보는 것입니다. 고지서를 보면 항목이 어렵습니다. 소득이라고 쓰여 있고 재산이라고 쓰여 있고 장기 요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글자만 보고 바로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본금액을 봅니다. 그 다음 장기요양보험료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합계액을 봅니다. 합계액만 보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금액과 장기요양보험료를 나눠보면 내가 실제로 무엇 때문에 내는지 조금씩 보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붙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식 숫자도 이렇게 생활 언어로 바꿔야 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라는 말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이렇습니다. 제도는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거기에 재산보험료가 더해집니다. 장기요양보험료 13.14%라는 말도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건강보험 비용을 위한 보험료가 함께 붙는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도 점점 더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니 고지서를 볼 때는 건강보험료 하나만 오르내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붙어있는 장기요양 보험료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김성호 씨는 처음에 공단 상담을 받으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 월급은 이제 0원인데 왜 소득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담을 해보니 월급만 소득이 아니었습니다. 퇴직전 마지막 해에 받은 소득 자료가 반영될 수도 있고 예금 이자나 배우자의 소득이 세대 안에서 함께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성호 씨가 가장 크게 놓친 것은 재산이었습니다. 집은 팔 생각도 없고 팔 수도 없다고 느꼈지만 건강보험료 계산에서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라는 기준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성호 씨는 그날 집에 와서 처음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전에는 세금 낼 때만 보던 종이였습니다. 이제는 건강보험료를 이해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연금 통장을 보면서 다른 걱정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날은 안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이야기를 듣고 나니 연금이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연금만 보지 않고 이자와 배당, 월세, 근로소득이 남아있는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박영희 씨는 예금 이자가 얼마인지, 배당이 있는지, 작은 월세가 신고되는지 적어보았습니다. 적어보니 막연한 공포가 줄었습니다. 기준을 넘는지 아닌지는 숫자를 합쳐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느낌만으로는 늘 불안합니다. 이정숙 씨는 자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네 밑으로 들어가면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 아니냐. 많은 부모님이 이 부분을 미안해하십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제도는 자녀 회사가 임의로 베푸는 호의가 아닙니다.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정해진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부양관계도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미안해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탁할 것은 미안함이 아니라 정확한 확인입니다. 피부양자에서 특히 조심할 항목은 사업소득입니다. 은퇴 후 작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네에서 소소하게 판매를 하거나 프리랜서 일을 조금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용돈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판단에서는 사업소득이 민감한 항목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지, 실제 사업소득이 있는지, 미등록 상태의 소득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작은 일이라도 시작했다면 건강보험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얼마 안 된다고 그냥 넘기면 나중에 고지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부가 함께 보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기준을 맞추는데 아내의 소득이 걸릴 수도 있고, 아내는 괜찮은데 남편의 사업소득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우자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한 분만 따로 보지 말고 부부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박영희 씨도 처음에는 본인 연금만 봤습니다. 나중에 배우자의 작은 근로소득과 이자까지 함께 보면서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한 사람의 감정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자료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입니다. 아직 은퇴 전이라면 내가 언제부터 얼마 정도 받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금융소득입니다. 예금 이자와 배당은 은행 앱에서 대충 보지 말고 연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셋째는 임대소득입니다. 월세가 있다면 세금 신고와 건강보험 소득 반영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는 재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집값 뉴스가 아니라 내 고지서에 찍힌 기준을 봐야 합니다. 다섯째는 피부양자 가능 여부입니다. 자녀가 직장가입자인지, 나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아닌지, 부양관계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현금이 없으니 소득이 없다는 말입니다. 생활 감정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도 언어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있으면 연금 소득입니다. 이자가 있으면 금융소득입니다. 월세가 있으면 임대소득입니다. 집이 있으면 재산보험료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이 넉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도에서 보는 표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해결하려면 감정을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제도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또 조심해야 할 말은 건강보험료가 무조건 오른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지역갈제로 바뀌어도 보험료가 생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작고 경감 요건이 맞으면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직장가입자 때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집과 연금, 금융소득이 함께 보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평균이 아닙니다. 내 상황입니다. 뉴스에서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를 말해도 내 고지서는 내 자료로 계산됩니다. 평균을 보고 안심하거나 겁먹지 마십시오. 내 자료를 봐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이해할 때 가장 좋은 비유는 냉장고 정리입니다. 냉장고 문을 닫아놓으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열어보면 오래된 반찬도 있고 새로 산 채소도 있고 냉동실에 넣어둔 고기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비슷합니다. 월급만 보던 시절에는 한 칸만 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칸, 재산칸, 피부양자칸, 장기요양칸이 한꺼번에 열립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칸을 나눠보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섞어 놓으면 무섭고 나눠 놓으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김성호 씨는 마지막에 생활비표를 다시 썼습니다. 예전에는 식비, 관리비, 통신비, 경조사비만 적었습니다. 이제는 건강보험료를 고정비 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원인도 적었습니다. 소득 부분, 재산 부분, 장기요양 부분. 이렇게 적어 놓으니 매달 고지서가 올 때마다 화만 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 보였습니다. 보험료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통제감이 생겼습니다. 노후에는 이 통제감이 중요합니다. 박영희 씨는 금융소득을 조심스럽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무리해서 이자를 없애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금 이자는 필요한 생활비입니다. 다만 연금과 합쳐 기준선은 넘는지 매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 자격도 같이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피부양자 탈납 통보를 받고 놀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비는 큰 돈을 벌어주지는 않지만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여줍니다. 이정숙 씨는 자녀와 함께 공단에 문의했습니다. 말하기 전에는 미안하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고 나니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재산세 과세 표준을 확인하고 피부양자 신청 가능성을 봤습니다. 가능하면 신청하고 어렵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예상해 보기로 했습니다. 막연히 자녀 밑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서 기준을 보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결국 다 복잡하다는 말 아닌가? 맞습니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복잡하다고 포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은퇴자의 건강보험료는 한번 정리해두면 매년 확인할 기준이 생깁니다. 연금이 바뀌었는지, 이자가 늘었는지, 집의 과세 표준이 달라졌는지, 피부양자 기준에 가까워졌는지를 보면 됩니다. 처음 한 번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같은 표를 업데이트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노후의 전체 돈 흐름을 봅니다. 연금, 이자, 월세,
집, 피부양자 기준이 한꺼번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는 월급 명세서만 보면 되지만 퇴직 후에는 건강보험 고지서를 노후 생활비표 안에 넣어야 합니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병원비와 함께 매달 빠지는 고정비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인지 피부양자인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국민연금과 금융소득, 임대소득을 합쳐 내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집과 전월세가 건강보험 계산에서 어떤 재산 기준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하십시오. 은퇴 예정자라면 여기에 하나를 더해야 합니다. 첫 지역가입자 고지서를 받으면 이미 계속가입 가능 여부를 기한 안에 비교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이 확인을 혼자 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보거나 자녀에게 자료 정리를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건강보험료는 가족 전체의 노후 생활비와 연결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 말을 아끼고 자녀는 부모님이 괜찮은 줄 알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지서는 조용히 매달 옵니다. 한번 대화해서 기준을 맞춰두면 나중에 서로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준비해야 할 것은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자녀가 도와야 할 것은 대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대화를 미루면 작은 오해가 커집니다. 부모님은 고지서를 숨기고 자녀는 뒤늦게 알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같이 보면 건강보험료는 가족이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고정비가 됩니다. 노후의 돈 문제는 숨길수록 커지고 함께 보면 작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이 내일의 부담을 줄이는 시작입니다. 작은 확인이 큰 불안을 줄입니다. 지금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은 분도 내역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은퇴 전인 분은 더 유리합니다. 퇴직 전에 자료를 모으고 피부양자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미 계속가입까지 비교하면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한 분들은 고지서를 보고 당황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노후 생활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실 때는 금액만 보지 마십시오.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보십시오. 소득 때문인지 재산 때문인지 피부양자 기준 때문인지 나눠보십시오. 건강보험료가 은퇴자의 삶을 흔드는 이유는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유를 모른 채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면 피할 수 있는 부담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내가 가장 헷갈렸던 항목을 남겨주십시오. 국민연금인지 집 한 채 재산인지 자녀 및 피부양자인지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은퇴직 후 첫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공단에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